박진석 회장 하나 무너뜨리면 끝날 줄 알았던 고성이가 그날 밤 뉴스 한 줄에 자기 인생이 통째로 미친 여자로 바뀌는 걸 눈앞에서 보게 될 줄은 몰랐는데요. 고성이는 숨이 가쁘게 차오르는 걸 애써 눌러가며 휴대폰을 쥐고 있었어요.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고성이는 확신했거든요. 슈조의 주가를 흔들면 박진석을 흔들 수 있다고요. 박진석은 돈과 체면으로 숨쉬는 사람이고 그게 무너지면 고성이가 원하는 이혼 위자료든 재산 분할이든 뭐든 협상 테이블 위로 올라올 거라고 믿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고성이가 제일 먼저 무너뜨린 건 박진석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였어요. 고성이가 살던 집안에는 늘 오빠라는 말이 떠다녔습니다. 박성재는 박진석의 아들이고 박영란은 박진석의 딸이었는데 피가 완전히 같은 가족은 아니어도 이름값은 같은 집안이었거든요. 박영란은 늘 조심스러웠고 박성재는 늘 크게 웃었지만 둘 다 박진석 앞에서는 한 번씩 숨을 삼켰습니다. 그 숨삼킴의 이유가 서로 달라서 더 서늘했어요. 그날도 박영나가 먼저 박성재를 붙잡았어요. 오빠 나왔어. 오빠 일 안 하고 너튜브 봐. 박성재는 순간적으로 표정이 굳었는데요. 박성재도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집안에서 유튜브는 방송이 아니라 전쟁 통지서라는 걸요. 너 어떻게 나왔어? 왜? 너네 집 큰일 났어? 박영란은 그 질문에 대답을 망설였어요. 자기 입으로 말하는 순간 고성이가 저지른 일이 단순한 폭로가 아니라 누군가를 죽게 만들 수도 있는 칼이 되었다는 걸 인정해야 하니까요. 박영란은 입술을 깨물다가 결국 말해버렸습니다. 박씨 집안에서 혼자 한시로 끼어 살면서 늘 눈치 보고 서럽던 아들이 죽어가는데 전 남편한테 말을 못했대. 그 말이 끝나자마자 박성재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박성재는 아들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마다 고성희가 떠올랐거든요. 고성희는 늘 아들이라는 단어를 무기로 썼고 가족이라는 단어를 계산기로 썼으니까요. 박영란은 숨을 들이마시고 더 잔인한 진실을 꺼냈습니다. 혹시 나 귀찮아할까봐. 그래서 말을 못했대. 박성재는 그 순간 욕을 할 뻔했는데요. 누구에게 욕을 해야 하는지 몰라서 더 화가 났습니다. 고성희에게도 박진석에게도 그리고 그 집안 분위기를 당연한 질서로 만들어버린 자기 자신에게도요. 엄마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어떻게 이걸 터뜨려? 박영나가 아주 낮게 말했습니다. 슈조의 주가 폭락 중이야. 엄마가 회사를 우리 집안을 공격했어. 박성재는 웃지도 못했어요. 박성재는 늘 아버지 회사라는 표현을 편하게 쓰는 사람이었는데 그날은 그 단어가 목에 걸린 가시처럼 느껴졌습니다. 회사가 무너지면 사람도 무너지고 사람을 무너뜨리면 회사도 무너지는데 박진석은 그걸 제일 잘 아는 사람이었으니까요. 박영란은 박성재의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이제 아빠도 오빠도 나도 어떻게 돼도 상관없다는 거야? 진짜 무섭다. 그 말이 박성재에게는 협박처럼 들렸습니다. 박영나가 협박한 게 아니라 상황 자체가 협박이었어요. 그때 박성재 휴대폰이 울렸는데요. 박진석이었습니다. 박성재가 전화를 받기 전에 박영나가 먼저 속삭였어요. 근데 회장님은 왜 이렇게 무리하시는 거야? 박성재는 대답 대신 전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바빠서 전화 못 받았어. 수습하느라고. 박진석의 첫마디는 늘 그랬습니다.
사과가 아니라 이유, 감정이 아니라 관리. 박진석은 자기가 큰일을 처리하는 사람이라고 믿는 사람이었거든요. 박성재가 숨을 고르고 물었습니다. 해명 뉴스 봤어. 근데 동명이인 근저당, 그것도 아빠가 한 거지? 그 질문이 떨어지는 순간 박진석은 아주 짧게 웃었습니다. 웃음이었는데 그 안에는 너도 몰랐지라는 뉘앙스가 섞여 있었어요. 아니야. 그 한마디에 박성재는 잠깐 안도할 뻔했는데요. 이상하게도 그 안도가 너무 빨리 올라와서 더 무서웠습니다. 박진석이 아니야라고 말할 때는 대개 진짜가 아니어서가 아니라 진짜를 다른 데로 돌리기 위해서였으니까요. 박진석이 말을 이어갔습니다. 아버지가 한 거 아니야? 알았어. 그래. 박성재는 그 애매한 끝맺음을 듣고 오히려 확신했어요. 박진석은 아니야라는 말로 끝내지 않습니다. 끝낼 수 있는 일이라면 애초에 전화를 직접 안 했겠죠. 그리고 정말로 그날 밤 TV 화면이 모든 걸 뒤집어 버렸습니다. 뉴스 자막이 떠올랐어요. 박진석 회장의 불법 근저당 의혹 폭로, 박 회장 부인의 단독 해프닝으로 밝혀졌습니다. 고성희는 화면을 보면서 손끝이 얼어붙었는데요. 그녀는 자막의 단어 하나하나가 자기 얼굴에 붙는 낙인처럼 느껴졌습니다. 진행자가 냉정하게 말했어요. 문제 근저당을 잡은 박진석 씨는 슈조이 박진석 회장과 동명이인이었습니다. 생년월은 같지만 생일도 다르고 가려진 뒷부분도 전혀 다르다는 걸 저희 취재진이 확인했습니다. 고성희는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생년월이 같다는 대목에서 고성희의 머릿속이 이상하게 뜨거워졌거든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까지 우연일 수가 있지? 라는 의심이 올라오는데 동시에 내가 지금 우연을 믿을 처지냐는 자괴감이 따라붙었어요. 그리고 화면 속 박진석이 등장했습니다. 박진석은 국민 앞에서 너무 자연스럽게 고개를 숙였어요. 그게 더 소름이었는데요. 박진석은 준비된 사람처럼 보였고 고성희는 발각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박진석은 말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심려 끼쳐드려 정말 죄송합니다. 그 근저당의 박진석은 제가 아닙니다. 동명이인입니다. 기자가 물었습니다. 그런데 왜 고성애 씨는 박진석 회장님이라고 주장하시나요? 박진석은 잠깐 눈을 내리깔더니 딱 고성희를 죽이기에 가장 그럴듯한 문장을 꺼냈습니다. 실은 얼마 전에 집사람이 가출을 해서 찾고 있던 중이었는데 아내가 요즘 정신적으로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그 말이 나가는 순간 고성희의 귀에서는 정신적으로라는 단어만 맴돌았어요. 고성희는 직감했거든요. 이건 해명이 아니라 프레임이라고요. 사람들은 숨겨진 진실에는 관심이 없고 자극적인 결론에만 반응한다는 걸 고성희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여론은 순식간에 방향을 틀었어요. 저 여자 미쳐서 조작한 듯. 정신병원 보내야지. 제정신 아닌 듯. 이혼 안 하고 아내 감싸는 박 회장 순정남이다. 고성희는 그 댓글들을 읽다가 손에서 휴대폰이 미끄러졌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소리가 너무 컸는데요. 그 소리가 마치 끝처럼 들렸습니다. 고성희는 중얼거렸어요. 말도 안 돼. 내가 왜 이걸 못 봤지? 그때 전화가 왔습니다. 발신자는 박진석이었어요. 고성희는 받지 않으려다가 받았습니다. 안 받으면 더 무서워질 것 같아서요.
여보세요. 박진석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차분해서 더 잔인했어요. 고성이, 정말 내 상상은 했어. 내가 박진석 세 글자에 눈이 뒤집힐 거라고. 고성이는 입술이 떨렸는데요. 자존심이 아니라 공포가 먼저 올라왔습니다. 다른 박진석이면 안 걸릴 것 같아? 어떻게 구했어? 박진석이 낮게 웃었습니다. 이익에 상관없는 것들은 기억할 필요도 없었겠지. 그 말이 고성이를 찔렀어요. 박진석은 사람을 기억할 가치로 분류하는 사람이었고, 고성이는 그 분류에서 늘 위험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필요하면 꽂히고 필요 없으면 쓰레기. 박진석의 세계에서 감정은 단 한 번도 기준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다음 말이 더 무서웠습니다. 잘 들어. 밖에 우리 소문 나게 하면 넌 죽어. 내 귀에 헛소리 들리면 넌 귀도 새도 모르게 사라질 거야. 고성이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자기가 법정에서 싸울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처음으로 깨달았어요. 박진석은 법으로만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니까요. 통화가 끊기고 고성이는 방 안의 냄새를 그제야 느꼈습니다. 눅눅한 신발 냄새 같은 숨막히는 냄새요. 고성이는 그 냄새가 가난의 냄새가 아니라 추락의 냄새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때 누군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집주인이었습니다. 아줌마, 오늘 밀린 방세 주신다면서요? 고성이가 아니, 그게요 하며 더듬는데 집주인이 휴대폰을 보더니 말했어요. 방금 200이 누구 이름으로 누가 송금했어요. 내일까지 계셔도 돼요. 고성이는 멍해졌습니다. 200만 원. 누가 보냈는지도 모르는 돈. 그런데 그 돈이 지금 고성이한테는 하루 더 살 수 있는 허락이었어요. 고성이는 갑자기 목이 메었습니다. 나 이제 어떡해. 고성이가 그렇게 주저앉아 있는데 바로 그 순간 비서에게서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고성이의 유튜브 영상은 삭제됐고 채널에는 사과 영상이 올라갔으며 슈조이 주가 하락폭은 줄어들고 여론은 정상화된다는 내용이었어요. 고성이는 화면을 보며 웃음이 나올 뻔했는데요. 웃을 일이 아니라서 더 무서웠습니다. 박진석은 이미 다음 단계로 넘어갔다는 뜻이니까요. 그날 밤 박영란은 결국 박진석을 찾아가서 버텼습니다. 박영란은 조심스럽지만 단단하게 마지막 경계선을 밟으며 물었어요. 아버지, 그 동명 이인도 아버지가 구하신 거예요? 박진석은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피할 이유가 없다는 눈빛이었어요. 글쎄다. 박영란은 그 글쎄다에서 확신을 읽었습니다. 박진석은 사실을 말하지 않을 때 늘 이렇게 가능성만 남겨두거든요. 상대가 스스로 무너지도록요. 박영란가 숨을 고르고 다시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구하셨잖아요. 이제는 속사정 좀 말씀해 주세요. 여기서 끝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저도 뭘 알아야 대처를 하죠. 박진석의 얼굴에서 아주 잠깐 짜증이 스쳤습니다. 감정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통제가 흔들리는 순간의 표정이었어요. 너는 모른다. 칭얼대지 마. 박영란가 흔들리며 말했어요. 아니요. 아버지, 그 여자랑 되게 닮으셨어요. 그 말이 박진석의 심장을 찔렀는지 박진석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내가 뭘 알아서 이 자식아. 나가. 박영란은 문 밖으로 밀려나면서도 마지막으로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영란한테 엄마도 아버지십니다.
그걸 모를까 봐요. 그 말이 복도에 남았는데요. 박진석은 문을 닫으면서도 그 말을 지우지 못했을 겁니다. 박진석은 고성이를 벌주려 했지만 벌의 방식이 너무 익숙하게 가족의 모양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같은 시각 AP그룹 대표 이지혁은 병원에서 한 장의 검사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이지혁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고 그 떨림은 피곤해서가 아니라 또 시작이라는 예감에 가까웠어요. 이지혁은 심장이 흔들릴 때마다 이상하게도 박진석의 이름이 떠올랐습니다. 이지혁은 스스로도 그 연결을 인정하기 싫었는데요. 인정하는 순간 자기 심장 문제조차 누군가의 판 위에 있다는 뜻이 되니까요. 그때 이지혁의 휴대폰으로 메시지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발신 번호는 저장되지 않았고 내용은 짧았습니다. 동명이인 그 박진석, 가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생년월일 왜 같았는지부터 다시 보세요. 이지혁은 그 문장을 읽고도 바로 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한 번 더 숨을 삼켰습니다. 숨이 가슴 안으로 들어오지 않는 느낌이었거든요. 이지혁은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싸움은 고성이가 미쳤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누가 누구의 이름을 빌려서 누구를 죽이려 했는지로 이어질 거라는 걸요. 그리고 그 순간 가장 위험한 질문이 이지혁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동명이인 박진석이 정말 단순한 희생양이라면 누가 왜 하필 생년월까지 맞춰서 그 이름을 만들었지? 그 질문의 끝에 이지혁은 한 사람을 떠올렸습니다. 아직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조차 확실치 않은 이름. 한우진. 이지혁은 입술을 깨물고 혼잣말처럼 낮게 내뱉었습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겠네.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병실 복도 끝에서 누군가가 이지혁을 부르고 있었어요. 그 목소리는 익숙했습니다. 밝게 웃으며 버티던 사람의 목소리요. 지은호였습니다. 선배 지금 괜찮아요? 이지혁은 대답하려다가 가슴을 한번 눌렀습니다. 심장이 아니라 진실이 더 먼저 터질 것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그리고 이지혁은 지은호에게 웃으려 했는데요. 이상하게도 웃음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휴대폰 화면이 한 번 더 켜지며 저장되지 않은 번호로 두 번째 메시지가 들어왔습니다. USB 하나가 곧 도착합니다. 그 안에 진짜 박진석이 있습니다. 이지혁의 눈빛이 아주 천천히 차가워졌습니다. 이제는 고성희의 싸움도 박진석의 체면도 슈조의 주가도 문제가 아니었어요. 진짜 박진석이라는 말이 의미하는 게 단순한 동명이인이 아니라면 이 집안은 지금까지 이름으로 사람을 죽이고 살려왔다는 뜻이니까요. 그리고 그 진실이 열리는 순간 누군가는 심장보다 먼저 무너질 겁니다. 고성희일지, 박진석일지, 박영라일지, 아니면 이미 흔들리기 시작한 이지혁일지. 다음 날 아침 그 USB가 누구 손에 먼저 들어가느냐에 따라 판이 완전히 뒤집히게 될 텐데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